한국이 멈춘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72시간. 일본 전역이 멈췄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일본의 자존심이라던 그 공장들이 한순간에.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배터리.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그대로. 이번엔 한국에게 당했다는 것을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말했죠. 미래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간다.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무릎 꿇렸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감동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70년 전 용광로의 불빛이 세계를 밝히는 배터리가 된 이야기. 오만이 몰락을 부른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고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국이 멈춘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처음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리는 언제나 세계 최고였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그 이름 석자가 곧 일본의 자존심이자 기술력의 증명이었죠. 한국? 우리의 그림자였습니다. 늘 뒤를 쫓는 제자에 불과했어요. 저는 아라타 레이지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동차정책국 부국장이죠. 이 자리를 30년 지켰습니다. 도요타의 첫 하이브리드 출시도 제가 승인했고 혼다의 북미 진출도 제 손을 거쳤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든 정책이 제 책상을 거쳐갔죠. 그런데 그날 아침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관료사회에서 붉은 도장은 단 하나를 의미하죠. 비상사태. 첫 페이지를 넘겼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2025년 현재 일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현황 삼성 SDI 42%, LG에너지솔루션 35%, SK온 15%, 합계 92%. 제 손이 멈췄습니다. 92%? 저는 다시 읽었어요. 한 번도, 번세 번.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5%, 일본 자국 생산 3%. 도표가 이어졌어요. 도요타 배터리 의존도 94%, 닛산 91%, 혼다 89%.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젊은 담당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자료 관련 긴급 보고 드립니다. 28살 신입, 타나카였어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이 동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월, 일본양 배터리 공급을 전면 중단한대요. 전수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보도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3사의 공동성명이었죠. 긴급 품질 안전점검을 위해 대일본 수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안전, 품질, 책임, 모두 그럴듯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방금 본 보고서대로라면 타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경제산업성 회의실, 고위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60대 중반자 민당 핵심이죠. 뭐가 그리 호들갑이야? 한국 애들이 또 겁주게 하는 거잖아. 하지만 의원님, 현재 우리 의존도가 타나카가 말하려 했지만 잘렸습니다. 의존도? 우리가 도요타의 나라야. 파나소닉도 있고 도시바도 있잖아. 일본 자체 생산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옆에 있던 사카모토 의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50대 후반 비교적 온건파죠. 아라타 부국장, 이 보고서 정확한 겁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이 3개월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사카모토 의원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과장입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며칠 지나면 한국도 알아서 올 겁니다. 우리한테 팔아야 그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사카모토 의원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수출의 6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일본은 20%에 불과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 없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사카모토 의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재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평균 이틀치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틀? 그럼 당장. 네. 이틀 안에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카모토 의원이 일어섰어요. 총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츠모토 의원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2, 3일이면 정상화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 부국장님 도요타 아이치현 제1공장입니다. 배터리 재고 소진 임박합니다. 두 번째 전화. 닛산 규슈입니다. 오늘 오후면 라인 일부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화. 혼다 사이타마. 내일 아침부터 전면 셧다운 예정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도요타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삑삑삑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한 구역도 구역새 구역. 차례대로 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멈춰 섰죠. 공장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상황은? 오전부터 배터리 셀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쾅쾅 쾅. 라인 전체가 완전히 멈춰 섰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간 멈춘 적 없던 심장. 지금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손실액은 시간당 75억엔입니다.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멈춘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대의 차체가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허공에 얼어붙어 있었죠. 다른 공장은 같은 상황입니다. 닛산, 혼다 모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긴급 내각회의 소집.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타워가 기묘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제 세계였어요.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요타 닛산 혼다 주요 공장 생산 중단, 일본 자동차 산업 비상사태, 한국 배터리 의존도 92%, 충격,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마이너스 12%, 닛산 마이너스 15%, 혼다 마이너스 14%, 단 하루 만에 수십조 엔이 증발했어요. 내각 회의실, 총리와 장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의원도 있었어요. 이제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라타 부국장 보고하시오. 현재 도요타, 닛산, 혼다 주요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됐습니다. 복구 전망은? 한국이 공급을 재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일본 자체 생산으로는 전체 수요의 3%입니다. 등산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2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사카모토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72시간. 보고서가 예측한 그 시간,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중단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수안전점검. 한국 3사가 사용한 그 표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7월. 먼지가 쌓인 보고서였죠.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국 전력물자 수출 규제 시행안. 그때 그 회의가 떠올랐어요. 2019년 6월 말.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만 막으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의존도.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 94%. 포토레지스트 9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90%. 한국은 우리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했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오만 했습니다. 명분은 무엇으로 합니까? 한 장관이 물었어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전략물자 관리 강화라고 하면 됩니다. 국제사회 반발은? 안전은 주권사항입니다. 누구도 뭘 할 수 없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어요.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했죠. 삼성과 SK가 석 달 안에 항복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빌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7월 4일 수출 규제가 공식 발효됐어요. 언론은 대서특필했죠. 일본, 한국의 경제 보복카드, 반도체 전쟁, 시작.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이상한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SK, 자체 기술로 양산 체제 구축. 삼성, 일본산 대체 소재 개발 완료. 저는 그 기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자립률 95% 달성. 단 2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걸려 쌓은 기술을 한국은 2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아니 넘어섰습니다. 2022년 통계가 더 충격적이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480억 달러. 한국 반도체 수출 1,400억 달러. 우리가 규제한 그 2년 동안 한국은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리 걸음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괴물을 깨운 건 아닐까? 2023년 한국산 소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산으로 전환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산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에요.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2024년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어요. JSR 시네츠 화학 도쿄 응화공업.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그 이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던진 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그리고 지금 그 부메랑이 제 머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전수안전 점검. 한국이 사용한 바로 그 표현. 우리가 2019년에 썼던 바로 그 핑계. 정중하지만 치명적인 복수였어요. 저는 오래된 회의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 발언이 적혀 있었죠. 안전은 주권사항입니다. 정당한 조치입니다. 지금 한국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안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당한 점검입니다. 완벽한 미러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논리, 우리가 정당화한 방법, 그 모든 게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됐을 거예요.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타나카였어요. 부국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자네도 그런가? 폰에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아니, 오늘 회의 준비하다가 무슨 자료를 찾았나? 2019년 수출 규제 관련 자료요. 그런데 부국장님, 타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지금 상황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럼 이건 복수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복수야. 타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기억했던 거네요. 그리고 완성했고요. 그것도 단 2년 만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섰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네. 우리가 당할 만하니까.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기술의 정의 구현이지. 정의요? 그래. 우리가 약자를 짓밟을 때 그들은 배웠어. 강자가 되는 법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을 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쌓아온 기술 패권의 끝. 오만이 가져온 몰락의 끝. 책상 위 보고서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과 2025년. 6년의 시간. 그 사이에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자립률 0%에서 95%로, 일본 점유율 90%에서 제로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던 우리들. 한국을 무시하던 그 오만함. 석 달이면 항복할 겁니다. 누가 그랬죠? 저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항복해야 하는 건 우리였어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구실로 들어갔죠.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진짜 강자의 복수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기술로,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우리가 던진 돌이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정확히 우리 머리를 향해. 사흘째 아침. 일본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토요타 아이치현 제1공장뿐만 아니었어요. 닛산 규슈 혼다, 사이타마 마츠다 히로시마. 일본 전역의 자동차 공장들이 일제히 셧다운됐습니다. 뉴스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완성된 차체들, 멈춘 로봇팔들, 막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 저는 경제산업성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토요타 가동률 0%, 닛산 가동률 0%, 혼다 가동률 0%. 일본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부국장님, 현재 손실액 집계 나왔습니다. 타나카가 서류를 건넸어요. 하루 2천억 엔, 사흘이면 6천억 엔. 일주일이면 조 단위를 넘을 거였죠. 실직 예상 인원은 현재 24만 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타나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계산이 나와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국회의원들, 업계 관계자들 모두가 답을 원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긴급 내각회의가 또 소집됐어요. 이번엔 총리 관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아수라장이었죠. 한국에 즉각 항의해야 합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 침략입니다.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해요. 어떤 보복입니까? 사카모토 의원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한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반도체 소재를 또 막으면 그거 이미 6년 전에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사카모토 의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2년 만에 자립했고 우린 시장을 잃었습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배터리 없이 자동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빌어야 한단 겁니까? 마츠모토 의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 요청이었죠. 저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부국장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당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정당하다고요? 이게 경제보복 아닙니까? 안전점검은 주권사항입니다. 우리도 2019년에 같은 논리를 썼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의 복수라는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기술의 정의 구현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진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만에게 진 겁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 거리의 전광판들이 일제히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도요타 주가 마이너스 12%, 닛산 마이너스 15%, 일본 자동차 산업 붕괴 위기. 시민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절망했죠.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된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 GDP 기여율 18%, 고용인구 550만 명, 연간 수출액 15조 엔. 그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단 한 장의 공문 때문에요. 한국의 안전점검 통보. 그 한 장이 일본 제국의 산업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타워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가 허약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요타 사장이었어요. 아라타 부국장, 우리 이러다 정말 망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대로 일주일만 더 가면 알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협상할 수 없습니까?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점검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만 했죠. 시간은 한국 편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배터리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없이도 한국은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없인 일본이 멈췄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타나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자네나 먼저 가게. 혼자 계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나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야경이 두려워졌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거야? 기자가 던진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이 우리를 넘어서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술 식민지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기술 지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위기가 닷새째 이어지던 날, 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타나카가 다급히 모니터를 켰습니다. 부국장님, CNN 속보 떴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트럼프, 더 퓨처 이즈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지목한 겁니다. 미국 반도체는 한국과 함께 간다고요. 카메라가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전환됐어요. 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IRA법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합니다. 테슬라와 GM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총 계약 규모는 620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한국 64%, 중국 25%, 일본 6%, 6%. 우리가 거우 6%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부국장님. 타나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빅3 미국으로 온다. 한국 삼성 SDI,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 건설, LG에너지 솔루션, 미시간주와 200억 달러 투자 협약 SK온, 테네시주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한국이 미국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외무성까지 합류했어요. 미국이 우릴 버렸습니다. 외무상이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선이라고. 동맹은 어디 갔습니까?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동맹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카모토 의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익입니다. 미국에게 지금 한국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의존도가 64%입니다. 포드, GM, 테슬라 모두 한국 배터리 없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본은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6%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밀린 겁니까? 이미 밀렸습니다. 3년 전부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다른 뉴스가 떴어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울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 천안, 미국의 새로운 디트로이트. 반면 일본에 대한 기사는 단 하나였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 과거의 영광에서 깨어나야. 뉴욕타임스 칼럼이었습니다. 신랄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2000년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타나카가 또 다른 뉴스를 보여줬어요. 부국장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르노도 영국 제규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이 도시가 곧 멈출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도요타였습니다. 아라타, 부국장, 미국 GM이 우리 납품 계약 취소했습니다. 네? 한국산으로 전환한대요. 우리 배터리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00억 엔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엔 닛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르노도 한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돕니다.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이고 기술력 있고 미래가 있는 한국을.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백악관이 서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끊겼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70년 동맹도 과거의 영광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계는 기술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30년 관료 생활. 처음으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었죠. 그리고 우린 그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방문단을 꾸리겠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대표로 가십시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굴복, 항복.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낯설었어요. 차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40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건물들, 쉼없이 달리는 차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천안 산업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SDI 메가팩토리, 회색 건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20개는 되어 보이는 크기였어요. 출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고요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배터리 셀이 흘러갔어요. 로봇 팔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초당 300개,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어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01%입니다. 뭐라고요? 10,000개 중 1개 불량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 최고 수준이 0.1%였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100배 정밀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AI 비전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0.001mm 오차까지 감지합니다. 0.001mm요? 네. 인간의 눈으론 불가능한 수준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간 표시가 떴어요. 로봇 팔이 즉시 해당 셀을 제거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하루 생산량은 100만 개입니다.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최대 공장의 3.5배 수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은 유리벽 너머로 기술자들이 보였어요.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자만도웅분도 긴장도, 오직 집중만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죠. 쉬지 않습니까? 공장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라인도 보여드릴까요? 전고체요? 네, 차세대 기술입니다. 새로운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조용했어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미세한 층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였습니다. 안전성이 기존 대비 6배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충전 속도는 3배, 수명은 2배죠. 일본도 전고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상용화 시기가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벽면에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죠.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용광로 앞에서 웃는 남자.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의 뿌리입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70년대 산업화 세대입니다. 저분들이 용광로를 지켰고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죠.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손.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버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기계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97년 IMF 때도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이어갔어요. 모두가 망한다고 했지만 우린 미래에 투자했죠. 그래서 저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기술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그 안에 수많은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70년 전 용광로의 불빛이. 하지만 저는 로비를 떠날 수 없었어요. 벽면의 사진들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불빛, 미싱의 바늘, 철판을 나르는 손, 모두 70년 전 이야기였죠. 저분들이 궁금하십니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어요.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고문입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 아라타 레이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 사진들 말입니다. 김철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기 계십니다. 네? 저 용광로 앞에 남자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땀으로 범벅인 얼굴의 남자.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포항에 왔죠. 김철수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72년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포스코요? 네. 한국 최초의 제철소였죠.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때 한국엔 철강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배워야 했죠. 김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인 기술자 밑에서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씩 용광로를 지켰습니다. 16시간요? 쉬는 날도 없었대요. 700도 열기 앞에서 철판을 날랐습니다. 저는 사진 속 손을 다시 봤어요.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라를 일으켜야 했으니까요. 김철수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700만 명이었습니다. 700만이요? 네. 모두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갔어요. 가리켰습니다. 미싱 앞에 여자였어요. 저분은 청계천 피복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했죠. 그분들이 번 돈은 반도체 연구소 짓는데 쓰였습니다. 공장 짓는데 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태어났고 LG가 생겼습니다. 모두 저분들 손으로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97년 IMF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요? 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하루에 기업이 수십 개씩 망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었죠. 모두가 연구개발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없으니까요. 김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달랐어요.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왜요? 미래가 있어야 살아남으니까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97년부터 2025년까지 28년 동안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율은 OECD 1위였습니다. 28년 내내요? 네. 단 한 해도 빠짐없이요. 김철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절망해도 멈추지 않는 나라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3만 명입니다. 53만이요? 배터리 산업 전체로요. 모두 저 사진 속 사람들의 자식이고 손주입니다. 김철수가 벽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용광로의 불빛이 지금은 리튬셀의 빛이 되었어요. 70년이 걸렸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습니다. 전후 복구 세대가. 그럼 왜 멈췄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멈춘 걸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본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김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자만하면 무너지죠. 의존해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린 스스로 배웠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아라타 부국장님. 김철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세대의 유산이에요. 세대의 유산. 네. 할아버지가 용광로를 지켰고 아버지가 반도체를 만들었고 아들이 배터리를 만듭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피 묻은 손들, 땀으로 젖은 얼굴들.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눈빛이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사를 돌렸던 손. 그 한 바퀴가 세계를 돌린 겁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뭘 잃으셨습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찾으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전 용광로 앞의 남자에게, 미싱 앞의 여자에게, 철판을 나르던 모든 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만들었어요. 맨손으로 땀으로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 아래서 이 땅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니라는 걸. 세대가 세대에게 물려준 책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은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한국 측, 삼성, LG, SK 대표들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저 혼자였죠. 일본 정부 정권 대표, 아라타 레이지, 한일 배터리 공급 협정. 저는 천천히 자리에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정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네. 일본국 완성차 기업은 매출액의 10%를, 도요타 연 매출 30조 엔, 그중 3조 엔이 한국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닛산, 혼다 모두 마찬가지였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물었어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구개발에 투입한 돈이 20조 원이었죠. 숫자가 제 머리를 쳤어요. 35조 원. 우리가 치른 대가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정문을 읽었어요. 배터리 공급 재개 일정은 대한민국 측이 결정한다. 이건 명백했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본 여론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앞에 한국에 무릎 꿇어야 하나? 굴욕적 협상,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산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네. 오만이 일본을 망쳤다.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제 눈을 봤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명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 기술 일본의 자존심. 세계 최고라는 신화. 그 모든 게 이 한 줄의 잉크로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아라타 레이지. 4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공급은 일주일 내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굴욕이 아니었어요. 진실의 수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한국이 이겼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활기찬 사람들, 쉼없이 달리는 차들. 이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멈춰 있었죠. 그날 저녁, 도쿄에서 화상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일 배터리 공급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협정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매출의 10%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굴욕 아닙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오만에 대한 대가이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린 패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거죠. 그 순간 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30년간 짊어진 무게,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짐. 그게 내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엔 달라 보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요타 사장이었어요. 아라타 부국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분에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게 해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명한 협정서 4본을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보였어요. 이게 일본의 항복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교과서였죠. 우린 굴복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요타 아이치현 공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동 신호음이었어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부국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숨을 쉽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라인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배터리 셀이 컨베이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어요. 배터리 표면에 새겨진 글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표시였습니다. 일본 자동차 심장부에 한국산이 박히고 있었어요. 전율이 이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타나카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K-얼라이언스 테크 카운슬 창립.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새로운 기술 협의체였어요. 참여국가 27개국.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표준은 한국이 제시한다.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은 서울에서 작성한다. 기술협력본부는 천안에 둔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ISO K-스펙 국제기준 채택. 국제표준화기구가 한국 기술 규격을 공식 인정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예전 같은 위험은 없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간 게 느껴졌어요. 서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초청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주최국이었는데 이제는 초청받는 입장이 됐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장관기업 대표 언론사. 무대 중앙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K-얼라이언스는 기술동맹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선이 뻗어나갔어요. 워싱턴, 베를린, 파리, 런던, 도쿄 모두가 서울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 GDP 세계 5위 진입, 기술 수출 세계 2위, 배터리 점유율 54%.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모두 한국의 성과였어요. 휴식 시간. 저는 로비에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기업 부스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삼성, LG, SK. 모두 계약서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K-스펙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한국기술자 파견 가능합니까? 공동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세계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김철수 고문이었습니다. 아라타 부국장님, 또 뵙네요. 고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가 바뀌고 있죠? 네, 한국을 중심으로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70년 걸렸습니다. 용광로에서 배터리까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김철수가 제 눈을 봤어요. 당연한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도착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 폐회사 순서였습니다. 저도 연단에 올랐어요. 일본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천 쌍의 눈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오만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을 제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틀렸어요. 한국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반자였고 이제는 스승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세계의 심장은 서울에서 뜹니다. 기술의 표준은 한국이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배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어요. 김철수 고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제가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밤 비행기로 도쿄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제 눈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계를 밝히는 새로운 빛, 한국이 만든 미래의 빛.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 한국 교역 재개 현황. 연간 200조 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엔 일본이 기술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아니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한국의 진짜 강자라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스승에게 배운 제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얼굴.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한국이 이끄는 세계, 그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만은 몰락을 부르고 겸손은 성장을 낳는다는 것,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자는 칼이 아니라 기술로 증명한다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70년대 용광로 앞에 섰던 손, 97년 위기 속에서도 나사를 돌렸던 의지, 그 모든 세월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배고픔의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